이 책에서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지혜, 다시 말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런 삶의 기술을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행복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철학 말이다. 그러나 이 행복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전제 하나가 필요하다. 그건 바로 삶이라는 것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다. 우리가 죽음을 그저 두려워서가 아니라 삶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싶어 하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끝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삶. 이것이 행복론이 성립하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내 철학 전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삶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나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삶에 대해 형이상학적으로 비관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즉, 본질적으로 이 세계는 고통과 결핍의 무대이며 우리가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 철학의 더 깊은 이론적 전제들을 내려놓고 일반적인 통념과 실용적 관점에서 타협적인 입장을 취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철학적 고찰보다는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삶의 지혜는 그래서 근본적인 구원의 메시지는 아니다. 그보다는 하루하루를 덜 고통스럽게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술에 가깝다. 다시 말해, 이 글은 삶의 무게를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지만 그 무게를 좀 더 잘 견디게 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주제에 대해 나와 비슷한 접근을 시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꼽자면 고대의 철학자 카르다누가 역경에서 이득을 얻는 법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일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한 정도다. 나는 이 책을 쓸 때 어떤 기존 저작을 짜깁기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개인적인 시각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삶에 대한 통찰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은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지혜로운 이들은 늘 같은 충고를 해왔고 어리석은 대다수는 늘 그것을 무시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볼테르가 말했듯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도 이 세상에 왔을 때처럼 여전히 어리석고 못된 존재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눴다. 몸으로부터 오는 것,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나는 이 분류에서 셋이라는 숫자만 빌려와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는 건강, 외모, 기질, 도덕성, 지능, 성격, 교육 등 우리 존재 자체와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주어진 것이고 인생의 바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는 돈, 재산, 지위, 사회적 자원 등 내가 외부에서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평가는 우리가 사회 안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명예나 지위, 명성, 인정 등 타인의 인식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말한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첫 번째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이 정해준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타고난 성격이나 몸, 정신의 구조는 그 어떤 외부 조건보다 내 삶에 더 깊이 작용한다. 이는 우리가 누구나 직접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안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살아간다. 반대로 어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만의 평온과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안다. 이건 결국 같은 세상에서도 각자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삶의 외부 조건은 행복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그 건물을 세우는 재료와 설계도는 전적으로 우리 내면에 달려 있다. 그래서 위대한 정신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태생이나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항상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의 내면이 공허하다면 삶은 결국 지루하고 무의미한 반복으로 느껴질 뿐이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는 그 일에서 무엇을 발견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정말 결정적인 차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누군가는 거기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지만 다른 누군가는 단지 짜증나는 기억으로 남긴다. 시인 괴테나 바이런이 쓴 시들을 보면 그들은 실제 삶에서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겪었더라도 보통 사람에겐 그냥 일상적인 사건에 불과했을 것이다. 차이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신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큰 불행을 느끼고 낙천적인 사람은 같은 일을 그냥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넘긴다. 침착한 사람에겐 아예 아무 일도 아니었을 수 있다. 이처럼 삶은 외부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같은 방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세상을 산다. 는 말이 실감난다. 정리하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요소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나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삶의 조건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다른 모든 조건들의 효과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즉 개인적인 성질과 능력이다. 이건 단지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명료함, 기질의 안정성, 감정의 균형, 사유의 깊이, 양심의 맑음 같은 삶의 전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과 명랑한 기질, 맑은 머리와 균형 잡힌 의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외부 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 삶에서 많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안정하고
불만 많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늘 삶을 답답하고 불행하게 느낀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모자라게 보이고 삶은 언제나 불편하고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듯 행복은 외부 조건보다 내면의 구조에 달려 있다.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든 그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나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같은 자극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건 마치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흥이 없는 것과 같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그는 파리에서 자기를 즐겼다. 이 말의 핵심은 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즐겼다는 데 있다. 즉,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자아로 존재하는가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 있어도 자기 자신이 괴롭고 피곤하면 그곳은 지옥일 수 있다. 반대로 자기 마음이 편하면 어디든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그에게 뭘 주느냐에 매이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기 안에 충분한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랑하고 밝은 기질은 인생에서 정말 큰 행운이다. 그건 어떤 물질적 조건보다도 삶을 더 가볍고 기쁘게 만들어준다.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먼저 보고 기분 좋게 하루를 열 수 있다. 어릴 적 읽었던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다. 내가 많이 웃는다면 넌 행복한 사람이다. 많이 운다면 너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 말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지금까지도 내게 강한 울림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명랑함이 반드시 건강에서만 비롯되는 건 아니다.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밝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누구나 타고나는 기질이 다르다. 어떤 이는 언제나 밝고 가벼운 마음을 지녔고 또 어떤 이는 태생적으로 우울한 정서, 즉 멜랑콜리한 기질을 타고난다. 이런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종종 현실을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삶 전체를 무겁게 느끼곤 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우울한 기질은 종종 비범한 지성과 상상력과 연결되어 있다. 즉, 예민한 감수성과 깊은 사유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천재란 대부분 멜랑콜리하다고 말한 바 있고 셰익스피어도 밝고 어두운 기질을 구분하며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름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요컨대 사람마다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일이 재난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하찮은 일 혹은 재밌는 에피소드일 수 있다. 그 모든 차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즉 내면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사람마다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쉽게 들뜨고 다른 사람은 좀처럼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경체계, 기질, 신진대사, 체질,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민감도에서 오는 차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뻐하거나 상처를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커다란 자극에도 무덤덤하다. 이 차이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감정 반응을 결정짓는 근본 요소다.
우울한 성향의 사람은 지금 당장의 괴로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일들까지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 고통을 증폭시킨다. 이런 사람은 늘 최악의 가능성을 먼저 상상하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그만큼 실제로는 깊은 실망을 덜 경험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불안하고 삶을 가볍게 대할 수 없다. 이런 기질이 신체적 질병이나 소화불량 혹은 지속적인 신경계 긴장과 결합하면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지속적인 불편감이 생긴다. 이는 때때로 사람이 삶 자체를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 결과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엔 죽음을 선택하려는 충동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지어 이유가 없어도 그렇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럴 땐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누군가가 말려도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자살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이나 평온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한다. 물론 자살은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서 더 흔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밝고 건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불가피한 파국이 예고될 때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사람마다 고통의 임계점이 다르다. 어떤 이는 강력한 외적 충격이 있어야만 무너지지만 또 어떤 이는 단지 그날 기분이 가라앉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삶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러니는 가장 뛰어난 정신을 지닌 이들,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영혼을 지닌 이들이 바로 이런 고통의 깊이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자주 절망하며 때로는 가장 먼저 삶을 떠난다는 점이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예민해서 생기는 고통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도 그 안에서 삶의 부조리함과 무상함을 보고 그로 인해 깊은 번민과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웃는가, 얼마나 유쾌한가만 보지 말고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깊은 고민이 깔려 있는가, 얼마나 예민한 감정이 존재하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 그리고 그가 혼자일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훨씬 깊어질 것이다. 사람이 가진 외모의 아름다움도 일정한 의미에서 삶의 이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행복을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관계나 일상적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건 분명하다. 아름다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추천서처럼 작용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 그리고 이는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편의와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정신적 자원의 충만함이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싸워야 할 두 적은 고통과 지루함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하층 계층은 고통과 싸우고 상층 계층은 지루함과 싸운다. 즉, 결핍은 고통을 낳고 과잉은 지루함을 낳는다. 그런데 이 지루함이란 건 실은 매우 무서운 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이 텅 빈 상태, 즉 내면에 머무를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결국은 그의 지능 수준과 관련이 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충만하게 만든다. 그에게는 책, 사색, 예술, 상상력 같은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세계로부터 의미를 끌어내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반대로 지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은 늘 외부로부터 자극을 찾아다녀야 한다. 소란, 오락, 사람, 뉴스, 사건, 사고. 이런 것 없이는 마음이 공허해지고 곧 지루함이라는 병에 걸린다. 이런 사람에게 고요함은 고통이고 혼자 있는 시간은 형벌이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정신을 바쁘게 유지하려 애쓰지만 그 안에는 늘 텅 빈 결핍감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삶을 진짜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건 외적인 자극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자립성, 즉 정신의 자급자족 능력이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풍요롭고 타인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사라져도 자기 안에서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충분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삶의 질은 그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의식의 풍요로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지루함을 모르며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고 외부 조건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이고 생각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며 세상의 소란을 멀리하고 조용한 마음의 깊이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소유물과 재산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인 생존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고상하고 지성이 풍요로워도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진다. 돈과 재산은 삶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다. 그리고 그 도구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유를 잃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재산은 곧 자유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 부탁해야 하는 관계, 기회에 의존하는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적당한 재산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재산은 일정 수준까지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 부를 지키는 데 신경 써야 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며 무언가를 잃을까봐 끊임없이 불안해진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 중에도 마음이 결코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마다 재산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만족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가지려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이다. 검소하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풍요롭다. 하지만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을 다 줘도 모자란다. 이건 마치 큰 그릇이지만 금이 가 있어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진짜 부유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건 단지 금욕주의적인 미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무엇이 허상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 또한 재산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언제 어떤 위기에 처할지 알 수 없다. 병, 사고, 전쟁, 실직, 재난. 이 모든 것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럴 때 재산은 방패가 되어준다. 완전한 보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재산은 삶의 질을 직접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우리를 돕는 수단이지 행복을 만들어주는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여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조건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적당한 재산, 절제된 욕망, 자기만의 기준을 세운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요소, 즉, 내가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은 명예, 평판, 사회적 인정, 지위, 명성 같은 것들과 관련된다. 이 요소는 앞에 두 가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외부 세계에 의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이 세 번째 요소, 즉 평판과 평가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왜일까?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꾸기보다 이미지 관리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진실한 삶보다는 좋아 보이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영심이다. 허영심이란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에 훨씬 더 신경 쓰는 심리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인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한 집착이 우리를 스스로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평판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을 벌이고 모욕에 분노하고 심지어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기도 한다. 그런데 냉정히 말하자면 이 평판이란 건 그저 타인의 일시적인 의견일 뿐이다. 그것은 바람처럼 바뀌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며 사실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 타인이 나를 높게 보든 낮게 보든 그건 결국 그들의 머릿속 이야기일 뿐이고
그 생각이 내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그게 진짜 자기의 일부라도 되는 듯 반응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찬사 한마디에 들뜨고 우쭐해진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타인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이다. 세상이 나를 오해하거나 몰라본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비난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고 칭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철학자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는 진실, 지식, 내면의 일관성에만 충실하며 타인의 판단은 잠깐의 소음 정도로 여긴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이성 앞에만 선다. 그의 삶은 남들이 칭찬할 만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삶이다. 세상이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든 나는 나의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만큼 나를 오래 지켜보지 않았고 나만큼 나를 깊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의 생각 속의 나가 아니라 나의 의식 속의 나다. 요약하자면 평판은 필요하긴 하지만 삶의 본질은 아니다. 그건 거울 속 모습처럼 보일 뿐이고 실체는 아니다. 우리는 거울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사는 건 아니다. 삶은 거울이 아니라 나 자신 그 자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봤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덜 불행하고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이다.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수없이 꾸미고 애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은 거의 갖지 않는다. 그러나 삶의 질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와 얼마나 잘 지내는가에 달려 있다. 둘째,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갈등은 비교, 시기, 허영심, 욕망, 과잉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거기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덜 바라고, 덜 집착하고, 더 소박하게, 더 조용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다. 셋째, 우리는 시간, 관심, 에너지라는 유한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쓸데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비생산적인 활동, 나를 닳게 하는 경쟁과 소비,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과 방향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삶을 운영하는 능력이다. 넷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그는 자신 안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찾을 줄 알고 고요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줄 알며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내면에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결국 모든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죽음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덜 집착하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낳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다. 삶의 지혜란 이런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 덜 바라며 더 깊이 느끼는 것, 타인의 생각보다 자기 양심을 따르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남들이 뭐라 하든 무엇을 갖고 있든 없든 나는 오늘 하루를 고요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가 전하고자 한 핵심이다.